오늘 김금희 작가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는 제가 오늘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접어둔 부분이 꽤 많아서,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접어두지 않았거든요. 읽어줄만 하다 싶어가지고 초반에 조금 접었는데, 이거 접은 거 다 읽는데도 2시간 넘게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에는 그냥 쭉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생각에는 이 대온실 수리 보고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초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의 중간부터 한 7부 정도까지는, 중후반부는 굳이 따지자면 제 입장에서는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작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김금희 작가의 작품 중에서 손에 꼽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시 대단하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데뷔한 지 10년이 넘어가면 데뷔하고 나서 10년 동안 썼던 작품들보다 더 대단한 작품을 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들은. 그 이유는 작품 활동을 하는 초반부에 나왔던 작품들은 데뷔하기 전에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문장과 생각과, 그리고 또 실현시키고자 했던 플롯들을 쏟아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초반 2, 3년에 나오는 작품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금희 작가는 흔히 말해서 클래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달까요? 데뷔한 지 꽤 됐잖아요. 제가 김금희 작가를 대학교 때 처음 읽은 것 같은데, 데뷔한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써야지, 정말 이야기를 잘 만든다 라는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스포일러는 제거하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과거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초중반부의 아름다웠던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온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온실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창경궁 있잖아요. 그 창경궁의 동쪽 부분에 있는 식물원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창경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역대 왕들이 많이 거처했던 곳이에요. 경복궁보다도 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창경궁의 동쪽과 서쪽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창경궁의 동쪽과 서쪽에 식물원과 동물원이 생겨난 이유가 순종 황제가 유약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의 진위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런 해석이 있었죠. 왕을 능멸하기 위해서. 그 의미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쥐들이 뭔데 황제를 위로합니까?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하는 동물원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온실은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겨울에 제자를 서울에서 만나서 창경궁도 가고 대온실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일단 봐볼까요?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이제 충격 안 받을 거죠?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게 대온실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분수대고요. 아마 여름이 되면은 분수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 앞이 이렇게
온실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자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유럽에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고 선진국을 많이 여행했는데 이것은 서울에 살면서도 안 가봤나 봐요. 그래서 저랑 와봤는데 이 규모를 보더니 아무래도 이 앞에 그 정원 양식은 약간 프랑스 남부 양식인 것 같아요. 이것을 보더니 그 친구가 별거 없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혹은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근대 건축 양식이 위대하다고 느껴질 만큼 크고 웅장한데 우리나라는 별거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별거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진술하는 거 아닐까? 하니까 그 친구가 여기서도 선생님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라를 잃은 민족의 건축물이 웅장하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선진국의 그 위대함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네요. 선진국의 그 웅장함을 흉내낸 수준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우리나라 근대의 아픔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대운실 수리보고서 책을 읽으면서 이거 일본인이 지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운실 수리보고서라는 소설은 이 온실을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복원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적어야 하는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한 100년, 150년 정도의 서사의 편폭을 가진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온실의 지하에 배양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배양실을 측정해 본 결과 아마도 인간의 뼈가 있는 것 같다는 추측으로부터 이 온실이 미스테리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는 춘당지라고 이 소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영두가 리사라고 하는 동년배 친구와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죠. 하지만 그들의 스케이트를 타는 그 과정은 우정을 확인하는 거라기보다는 동년배에게 느끼는 어떤 질투심과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 저도 어렸을 때 봤죠. 사실 이날 제가 오후 한 4시쯤 갔는데 해 지고 나서의 광경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하고 벌벌 떨면서 거의 7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밤에 본 대온실이죠. 꽤 아름답죠? 네. 눈이 쌓였을 정도로 추웠어요. 자, 그럼 이제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자막이나 메모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가 다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어서 소설이 되게 읽기가 쉬웠어요. 읽기가 쉽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 장면이 여기 왜 나오지? 이 사람 이야기가 왜 있지? 하는 궁금증이 일지 않았어요. 연관이 되게 맞물려 가서요.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그때 미혼 여성인 영두가 창경궁 대온실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록할 기록자로서 계약직으로 취직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두가 대온실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두는 강화도 옆에 성모도 출신의 여자아이이지만 중학교 때 여기 창경궁 주변의 한옥인지 일본인 가옥인지 모를 중간중간 섞여 있는 일종의 적산가옥에 가까운 한옥에서 낙원 하숙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온실이라는 것은 영두의 소녀 시절, 사춘기 시절의 아름다웠던 기억과 그리고 되게 아팠던 과거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두는 대온실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려고 계약직으로 왔을 때 뭔가 강렬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과 대온실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리고 또 대온실의 지하에 있었다고 하는 지하 배양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복원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두의 소녀 시절 이야기가 이제 삽입이 되는 것이죠. 영두 같은 경우는 소녀 시절에 성무도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연이 닿는 할머니와 연결을 해줘서 서울로 하숙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두는 둘도 없는 친구인 은혜와 절교를 하게 되죠. 은혜가 막 울죠. 야, 너는 어떻게 가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이별을 통보하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꿉친구와 절교를 하고 서울에 가죠. 서울에 갔는데 이 서울의 낙원 하숙을 지키는 할머니, 문자 할머니는 내 친할머니는 아닌데 나를 아주 살뜰히 돌봐주십니다. 나는 대신에 한 방을 써야 될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리사라는 여자아이였죠. 알고 봤더니 문자 할머니가 리사네 가족의 양녀로 갔었던 역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리사는 문자 할머니가 친할머니도 아닌데 라는 일종의 새침한 반응을 보이고요. 또한 동급생으로 자기와 함께 살게 된 영두에게 차갑고 경계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춘기를 보내는데요. 영두는 여기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죠. 금성무를 닮은 가을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되게 잘생긴 공고 남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아픈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고요.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가지고 영두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큰 트라우마를 안고 학교를 중퇴하고 강화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온실과 창경궁 주변에 살았던 동네,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낙원하숙, 문자 할머니, 리사를 과거로 돌려보내게 되죠. 과거로 돌려보내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30대가 되어서 다시 대온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온실로 돌아와서 복원 작업을 하는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이 대온실과 연관된 영두의 사춘기 시절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겹치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하나 더 끼어들어요. 후쿠다 노보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 이 일본 사람은 포도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포도 재배를 위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녔던 원예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나중에 대온실을 설계하고 관리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집념 어린 과정들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왜 전개가 될까라고 봤더니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1945년, 다시 말해서 광복 때, 그리고 또 6.25 전쟁 때까지 이어지는 서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는 이야기인데요. 기노시타 쿠주라고 하는 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목주라고 하는 아저씨죠. 그 아저씨하고 문자 할머니가 연관이 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일단 여기서부터는 후반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전반부에서 제가 되게 재밌다,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 이 문장 보고 김금희 진짜 어떡해? 라는 생각을 했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돌아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쥐어버림으로써 삶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어야겠다 싶은 장소들은
아예 발길을 끊어서 최대한 망각할 수 있게 노력해왔지만 이 일을 마치면 그곳에 대해 생각하고 더 알게 될 것이었다. 거기에는 1년 남짓의 내 임시 일자리가 있었고 600년 전에 건축된 고궁이 있었고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싶어 망각을 결심한 낙원 하숙이 있었다. 지금 이거 7줄이거든요. 소설의 한 페이지에 7줄 가지고 이 소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영두와 관련된 감정과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 문장. 돌아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지워버림으로써 삶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진지하게 각 잡고 평론문을 쓴다면 이 대온실 수리보고서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처를 덮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상처를 헤집어서 그 상처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첫 번째, 영두가 사춘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가 지금 원서동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온실 지하 배양실에 둘러싼 문자 할머니의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 시절의 상처를 담은 주인공이 자기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던 할머니의 소녀 시절을 추적하면서 그 할머니의 소녀 시절의 상처를 찾아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끝에 가서는 덮는 것보다는 상처를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문장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사하고 영두하고 춘당지에 갔던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춘당지의 빙판은 리사와 내가 우리 앞에 나타난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어떤 모색을 함께 해본 장소이기도 했다. 그 괴로웠던 해의 마지막 장면에 리사는 어느 밤 나를 깨웠고 스케이트를 들고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리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을 벌여 나를 공경으로 몰아넣는 너를 믿다니. 하지만 나는 점퍼를 껴입고 조용히 스케이트를 챙겨 리사를 뒤따랐다. 하숙집 나무 계단에서 언제나 소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무게를 싣지 않고 내려갔다. 대문으로 나간 리사는 말없이 앞장서 걸었다. 한쪽 어깨에 맨 스케이트가 리사의 등에서 흔들렸다. 밤의 도시는 너무 조용해서 마치 하나뿐인 촛불이 꺼져버린 뒤 같았다. 우리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듯 느껴졌다. 리사와 내가 겪고 있는 이 이상한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시의 밤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고 결국 서로를 완전히 나쁜 미래로 몰아넣을 날들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런 내 무거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리사는 성큼성큼 걸었고 관광객들이 표를 사는 하지만 밤이니까 당연히 닫혀있는 창경궁의 흥화문을 지나 주차장 쪽으로 한참 갔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요. 문자 할머니께서 리사하고 영두에게 스케이트를 사다 줍니다. 스케이트를 선물해줘요. 그래서 리사는 원래부터 몰래 밤에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춘당지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아마도 문자 할머니가 알려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타라고. 그런 과정에서 리사는 지금 새로 낙원 하숙에 오게 된 영두를 데리고 충당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정을 쌓을 거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리사는 영두에게 끝까지 경계 어린 시선을 보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은 영두의 아주 가슴 아픈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12월 달에 읽고 울었던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금속물을 닮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첫사랑을 해요. 아마도 영두는 그 금속물을 닮은 남자가 잘생겨서 좋았겠죠? 이름이 순신입니다. 이순신. 잘생겨서 좋았겠지만 이순신하고 지금 영두는 서로의 어떤 결핍을 보완해주는 관계이기도 해요. 영두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서울에 와가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순신이도 가만 보고 있으면 동네에서 꽤나 쾌활한 남자아이이지만 본인과 정신적인 교류를 할 만한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문자 할머니가 아파요. 문자 할머니가 다리를 다쳤어요. 문자 할머니가 원래 하던 일을 영두에게 아르바이트로 시킵니다. 그 원래 하던 일이 동대문에 가가지고 일수 도장을 받아오는 일이에요. 문자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영두가 밤에 동대문에 가서 돈을 받아올 때 순신이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아오면서 둘이 정이 쌓이게 되죠. 순신과 나는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냈다. 곁에 설 때마다 순신에게서는 일종의 서울 냄새가 났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동물스럽다며 질색했지만 나는 우리도 결국 동물일 뿐이라고 더 짓궂게 응수했다. 순신은 원서동에서 가장 먼저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가장 자주 삼선 슬리퍼를 신었으며 가을이 다 갈 때까지 반바지 차림이 내었다. 그렇게 가볍게 동네를 누비는 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쓸쓸하게 만들지 않는 한강의 아침 냄새가 났다. 지난밤 도시의 잔유물을 모두 품고 가볍게 흘러가는 청량한 낙관의 향 같은 것. 성큼성큼 걷다가 내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 목덜미에서는 젖은 보도블록에서 나는 차분한 흙냄새가 맡아졌다. 그러면 나는 손을 거기에 대고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 맥박을 느껴보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자기 냄새를 내며 내 옆에 살아있는 게 좋았다. 순신은 늘 공중공중 뛰면서 내게 왔고 일단 손부터 잡은 다음 왜 그런지 내 코를 한번 비틀며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하고 물었다. 한창 먹을 때인 우리는 주로 뷔페를 들락거렸는데 서울에는 대식가를 위한 다양한 뷔페들이 차고 넘쳤다. 소고기 뷔페, 피자 뷔페, 샐러드 뷔페, 초밥 뷔페, 떡볶이 뷔페, 연어 뷔페, 샤브샤브 뷔페, 9,900원 뷔페. 하숙집에서 아침과 점심을 거르며 벼르다가 순신과 함께 그런 음식들 앞에 서면 먹기도 전에 포만감이 들곤 했다. 내게는 그 사람이 원서동에서 일군 가장 특별한 성취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순신과 해요. 나 여기 너무 눈물 나. 읽어드릴게요. 먹성 좋은 순신도 단무지만은 절대 먹지 않았다. 어려서 엄마가 식당할 때 재사용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다고 했다. 남은 반찬은 다 버리는 정직한 식당이라고 쓰여있는 가게에서도 절대 먹지 않았다. 대체 단무지 없이 어떻게 짜장면을 먹는 거야? 내가 물으면 순신은 짜장면을 입안으로 우겨 넣으며 상관없어 라고 당당히 말했다. 내가 만약에 네 앞에서 단무지를 먹으면 헤어지자는 신호인 줄 알아. 난 그만큼 그게 싫으니까. 괜찮네. 서로 예의도 지킬 수 있고. 나는 일부러 단무지를 2개씩 집어먹으면서 답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나약함을 감추는 건 내 마음과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 순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최종의 마음까지는 내보이지 않았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데 가까울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웠다. 슬프면 슬프다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떠날까봐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고전적으로 머리를 자를게. 와, 정말 신선하다. 순신이 장난스럽게 놀렸다. 헤어질 때마다 우리는 동네 느릅나무 옆에서 최대한 오래 포옹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낙원 하숙으로, 순신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헤어졌어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다. 바람이 크게 불어 동네 어딘가에서 쓰레기통 같은 것이 구르면 어느 성질 나쁜 운전자가 적막한 고궁 앞에서 경적을 울려대면 창덕궁 솔부엉이가 밤에 담장 가까이에서 울거나 행인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골목을 걸어가면 순신도 이 소리를 듣겠구나 싶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졌다가도 소리의 파장으로 다시 이어지는 셈이었다. 둘이 너무 잘 만나죠? 둘이 너무 잘 만나는데 이게 너무 슬픈 복선이 됐어요. 둘은 헤어질 일이 생겼죠. 근데 영두는 순신이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낙원 하숙에서 살 수 없어서 순신에게 이별을 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자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느낌이 되네요. 하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해 주시길 바랐고, 학교에서 무슨 큰일이 있어가지고 영두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영두는 강화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순신과 헤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영두는 순신하고 이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학교가 정리될 때까지 순신을 피해 다니다가 학기를 마칠 때쯤에야 깡통만두에서 약속을 잡았다. 가기 전에 나는 종로로 나가 머리를 잘랐다. 남자아이들 머리만큼 짧게 잘라달라고 했다. 미용사는 너무 짧은 것도 학교에서 걸리지 않아? 하며 확인했다. 학교 안 다녀요. 그러자 미용사는 투블록에 가깝게 이발기로 머리를 밀어주었다. 짧은 머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약속 장소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모자를 샀다. 머리가 시려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종로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작은 꼬마알 전구들이 상점에 달렸고 캐럴이 흘러나왔다. 비로소 이렇게 근사히 된 겨울 풍경을 즐기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이 아쉬웠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놓고도 어쩔 수 없는 아이였던 나는 그런 감상에 빠져들었다. 순신은 바람막이를 입고 만둣집에 먼저 와 있었다. 반가움에 손을 들었다가 시선이 내 머리에 가 닿더니 차게 굳었다. 우리는 말없이 칼국수와 만두를 먹었다. 내가 연락을 피하는 동안 순신이 매일 낙원 하숙 문 앞에 서 있다 간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딩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날도 있었지만 그냥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 나를 걱정하는 애가 문 밖에서 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이따금 눈덩이가 담장을 넘어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걔가 부르는 영두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리사가 공부하는 방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주지는 못했다. 나는 누구를 믿을 힘이 없었다.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던 나는 이제 없었다. 머리는 무슨 의미야?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즈음 순신이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최대한 무심한 채 하고 싶은지 시선은 식당 안 작은 텔레비전에 두었다. 아는 대로잖아. 순신은 기가 막힌 것처럼 웃었다. 거기에는 내가 처음 보는 노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나도 이거 먹는다. 순신이 단무지를 집더니 나와 눈을 마주치며 입에 넣고 씹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나는 순신이 단무지를 씹을 때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구나.
단무지를 씹을 때면 얘가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싶어서 나는 그냥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순신을 더는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몰아넣은 듯 했다. 어떻게 이러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자기는 서울역 남친이고 강화 가면 강화용이 따로 있느냐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억지를 썼다. 만둣집을 나오고 나서도 그 상처는 멈출 리 없었고 나중에는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야, 너 성당 다니는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도로 맞은편에는 그 여름 우리가 서 있었던 가회동 성당이 눈에 덮여 있었다. 그 앞으로 수정 테이프를 길게 그은 듯한 횡단보도의 흰 줄들이 보였다. 성당 다닌다며? 구원이 있다며? 순신이 고래골래 소리를 질렀다. 머리는 왜 자르고 나타났냐고, 대체 왜 이러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때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지 못한 일을 나는 오랫동안 후회했다. 이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겨울에, 제가 12월 달에 약간 정신이 좀 안 좋았잖아요. 하필 그때 이 책을 봐가지고, 뭐야 이거 해가지고 약간 날 저격하는 건가? 이 김금희 씨가 저를 저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저랑은 이미 헤어진 지 아주 오래된 그 사람의 집 근처에 모르겠습니다. 한 15번은 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토킹 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 주변에서 배회를 했죠. 배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 정신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방송을 좀 중단했죠. 이거는 정신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운전을 해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에 한 달 사이에 10번 넘게 갔다? 그럼 나 이거 정신병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지고 더 악화됐어요. 여기 순신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영도 나빠. 머리를 잘라? 나쁘다니까. 왜냐면 이걸 보면서 저도 계속 헤어지던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헤어지진 않았지만 뭐 남녀가 헤어질 때 보통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헤어지던 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쿨하게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모습만은 쿨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쿨하지 않잖아요. 되게 질척거리는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편의 연극을 잘 끝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지는 날.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이 친구가 헤어지고 싶다고 하니 헤어져 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되게 쿨한 남자 컨셉으로 만나러 가서 쿨하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집에 운전해가지고 오는 내내 눈물이 계속 멈추질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되게 후회를 했어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걸. 왜 내가 이렇게 쿨하게 보냈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되게 후회를 했는데, 자, 이별하기 전에 이런저런 책을 읽고 갔죠. 제가 또 책을 보고 연애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쿨하게 보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집 주변에 많이 갔었죠. 그냥 같은 좀이라도 가까운 공간 아래 있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랑했던 장면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이 에피소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 전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또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책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이 너무 저에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스포일러 해드릴까요? 작품 막판에 다시 만납니다. 다시 사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만납니다. 제가 둘이 사랑을 나누는 부분을 접어놨었는데 잠시만요. 할머니에게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나는 그 길을 순신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를 태우고도 순신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고 도로를 달렸다. 노란 보안등이 켜진 율곡 터널과 긴 담장의 종묘와 탑골공원과 종로를 일주하는 내내 우리만의 거리가 이어졌다. 신호 대기에 걸려 자전거를 멈춰 세웠을 때만 대화를 나누는 조용한 드라이브였지만 그 틈을 어떤 말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만히 침묵할 때 오히려 무언가가 더 힘있고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폐점 시간이 되어 문이 다 닫힌 종로의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다가 나 너 사랑해 하고 나도 모르게 고백했다. 나도 나지만 순신은 정말 놀랐다. 걔는 자전거를 세우고도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하고 물었다. 마치 그런 괴상한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투였다. 사랑한다고. 뭐라고? 나는 얘가 귓구멍이 막혔나 싶어서 어깨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고 안 들려? 하고 외쳤다. 순신은 양쪽 다리로 자전거를 지탱하더니 핸들바를 놓고 뒤돌아 나를 꽉 안았다. 나는 좋은 부분을 오려내 남기지 못하고 어떤 시절을 통째로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이해한다. 소중한 시절을 불행에게 다 내주고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그리움과 죽도록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무거운 무력감과 섀도우 복싱해야 하는 이들을, 마치 생명이 있는 어떤 것에 목을 조르듯 내 마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천천히 죽이며 진행되는 상실을, 걔를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이 가르쳐 주었다. 물론 동대문 시장까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오가던 계절에는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야? 김금희 이 사람 너무 잘 써. 그냥 연애 소설을 쓰시죠. 왜 이런 추리소설을 쓴 거예요? 이 작품은 약간 추리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다 못해드리겠어요. 약간 추리소설의 플롯을 따라서 지금 대온실의 지하에 있는 배양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지하에 있는 배양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문자 할머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문자 할머니는 왜 영두라고 하는 소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는지, 그 미스테리가 배양실에 있었던 6.25 전쟁 시기에 배양실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에피소드는 이 소설의 막바지에 비밀이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온실 수리 보고서를 리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온실 수리 보고서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이거 거의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제 주변에서도 반응이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안 읽어보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후반부에 그 미스테리가 풀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영두하고 순신의 러브스토리, 사실 영두하고 순신의 러브스토리는 이 작품의 미스테리하고는 큰 관련이 없거든요.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든 에피소드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수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영주의 그 사춘기 시절에 마음으로부터 부서졌던 그 트라우마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문자 할머니가 평생 동안 낙원 하숙에 머물렀던 것, 그리고 낙원 하숙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본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온실을 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문자 할머니와 영주의 마음도 수리가 되어가는 하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온실 수리 보고서, 여기서 대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가질 법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생이 완전하면 그것만큼 따분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수리가 필요한 부서진 마음, 그 마음을 수리해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미스테리는 한 400페이지, 한 300페이지 후반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을 관리했던 후쿠다 노보루와 그 다음에 정원에서 원예사로 일했던 박목주 아저씨와, 그리고 그 박목주 아저씨의 양녀로 있었던 마리코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금희 작가 좋아하지만 예전부터 말했듯이 저는 백수린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금희 작가도 되게 좋았던 게 후회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아팠던 상처를 추억으로 승화시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금희 작가만큼 생생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지금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는 김금희 작가가 가장 생동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 위트가 무언가 하면, 아까 순신이랑 그 영두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헤어질 때 단무지 먹을 거다. 나는 헤어질 때 단발머리 할 거야. 이게 신호야. 라고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중에 굉장히 아픈 이별로 수거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상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화나.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 마지막 뒷표지에 보면 정석영 시나리오 작가가 꽤나 인상 깊은 찬사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 정석영 작가가 누구냐고 하면 박찬욱 감독하고 계속 동반자적 관계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가씨가 있죠? 그죠? 이 작품을 읽는 내내 제일 많이 한 생각은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쓰지였다. 아마 작가는 오랜 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 말들 너머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는 나뭇잎의 인맥처럼 섬세하게 그려진 인물들의 마음이 가득하다. 그것들의 모양과 색깔, 두께와 반짝임이 다 달라서 다양하고 진귀한 식물로 가득한 온실을 거니는 것 같아. 아주 동감합니다. 아주 동감했어요. 그 위에 유홍준 교수의 평은 유홍준 교수답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이 책의 중요한 것은 대온실에 관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보다 이 인물들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석영 작가의 평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이 책이 뭐 완전 무결한 책은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은 중후반부에 조금 아쉬웠어요. 약간 서사가 조금 루즈해지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초반부에 엄청나게 흡입력 있었던 그 얽히고 설킴에 비해서 후반부에는 조금 설명이 좀 많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은 책이고 문장이 맛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